그러면 제5절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법학적 용어로 알아야 될 개념이 사실행위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용어상 사실행위라는 용어가 있고, 이건 뭐 개인들의 행위도 마찬가지고, 이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법률행위 또는 법적행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법률행위 또는 법적인 행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행위를 하는 자가 누구 상대방하고 사이에 무슨 행위하는 목적이 뭐야? 어떤 권리를 생기게 하거나 의무를 생기게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지. 권리나 의무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내용의 행위, 이런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칭하는 거야. 이 법률행위를 나눠서 또 행정법, 공법적인 효과를 생기게 하려면 공법행위, 민법이 인정하는 효과를 생기게 하려면 사법행위, 이렇게 나누는 거고, 응? 그래서 법률행위는 예를 들면 나한테 허가내달라고 행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거, 그치? 이건 그 개인의 자유를 회복받으려는, 자유권을 회복받으려는 행위야. 그러니까 권리를 회복받으려는 그런 목적의 행위니까 법률행위지. 허가 신청하는 행위. 또 개인 간에 내 땅을 너한테 내가 땅을 사고 싶다 하고 상대방이 신청하는 행위도 나하고 땅 사고 파는 계약을 맺어서 그에 따른 권리 의무를 생기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행위지, 그지? 그런데 내가 내 집 앞에 눈을 쓸어. 그 뭐야? 쓰는 행위. 내 집 앞을 청소하는 행위. 누군가의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사실상의 결과만 생기게 하는 거지, 누군가의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거 상관없지. 오늘도 아까 휴대폰 보니까 뭐야? 내가 이제 인천 지역에 딱 들어오니까, 응? 휴대폰에 뭐 떠? 오늘 뭐 몇 시 기준으로 뭐 확진자가 106 뭐 몇십 명? 160명인가? 뭐 하여튼 확진자 발생하고 나한테 또 통보가 왔어. 그 뭐야? 나에게 무슨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냥 단지 정보 제공하는 거야. 말하자면 조심하시오. 응? 확진자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나의 권리 의무 발생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응? 그런 행위들은 다 통틀어 사실행위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개념 봐. 사실행위란 첫째 줄, 어떤 법적 효과. 법적 효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권리나 의무야. 응? 어떤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할 그런 직접적인 목적은 없는 거야. 응? 어떤 법적 효과인 권리나 의무 같은 걸 생기게 하는 걸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상의 어떤 결과만을 생기게 하는 걸 직접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통틀어 사실행위라고 우리가 칭하기로 했다. 그지? 네. 그래서 사실행위는 행위 자체의 목적이 일정한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법적 행위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다.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면 사실행위란 말 뜻 그냥 대충 알아두면 되겠어. 그지? 그리고 이제 쌍가라 2번 뭐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 행해지는 사실행위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권력적인 사실행위고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이렇게 나눌 수도 있대. 응? 자, 여러분 권력적 사실행위 보면 거기에 대집행 실행이라고 나왔지? 얘가 이게 이제 2권에서 공부할 건데 대표적인 예가 건물 강제 철거야. 응?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보자. 맨 처음에 행정기관이, 시장 같은 행정기관이 당신 무허가로 불법 건물 지어놨다. 그러니 언제까지 잦은 철거해라. 철거 명령을 내려. 이거는 철거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행위야. 그리고 또 법률행위인데 따지면 공법적인, 행정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라서 공법행위고, 또 권력적인 행위야. 우월적으로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거잖아. 그지?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지. 그런데 상대방이 기한 내에 잦은 철거를 안 해.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와서 때려 부숴. 철거된 상태를 만들어놔. 그러면 이건 뭐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건 없어. 그냥 앞서 잦은 철거하라는 의무를 부과했고, 그 부과된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그 의무가 이행된 사실상의 결과를 강제로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법적인 행위는 아니고 사실행위야. 철거하는 행위는. 철거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사실상의 사실행위. 근데 강제로 철거하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행정기관이 하는 사실행위 중에는 권력적인 사실행위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얘가 대집행 실행, 재산 압류, 영업소 폐쇄가 들어있지만 다 재산 압류는 세금 납부해라 하고 먼저 의무를 부과했고 그 부과된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의무 이행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조치야. 응? 또 영업소 폐쇄도 뭐가 앞서 있었겠어? 상대방한테 영업소 폐쇄하라 하고 의무를 먼저 부과했어요. 근데 이행을 안 하니까 그 의무가 이행된 사실상의 결과 상태를 만들어내는 행위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 그러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그냥 뭐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행위라든지, 응? 그지? 또 무슨 뭐 세금 갖다 내니까 그냥 그걸 받는 행위, 응? 그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했고 세금 내는 의무를 이행했고 그걸 돈을 받는 행위가 수납행위라고 하는 거지, 그지? 뭐 그런 것들이 외우지 않아도 돼, 응? 그다음에 그 뭐 독립적 사실행위, 집행, 이런 거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응? 이제 이게 동그라미 1번만 잘하면 돼.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 정도만 해도 돼. 응?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그럼 밑에 판례 보면 1번 제목. 자, 거기에 추첨행위가 그 핵심 단어예요. 추첨행위. 그러니까 추첨 방식으로 운수사업 면허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행정기관이 운수사업 면허를 내주는데 누구한테 운수사업 면허 내줄지에 대해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나 봐. 그래갖고 그 추첨하는 행위 그 자체의 성격, 여기서는 추첨하는 행위 그 자체의 성격을 묻는 거지. 응? 추첨하는 행위 그 자체는 결론 뭐래? 응? 둘째 줄 끝에 운수사업 면허 내주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준비행위로서 해당하는 사실행위다. 그지? 그래서 키워드는 추첨 그 자체가 면허를 부여하는 건 아니잖아. 면허가 부여되기 위해 대상자를 사전에 정하는 사실행위라고 해서 추첨행위 자체의 성격은 사실행위.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거기 국립공원의 키워드 경계를 측량하고 표지판, 경계 측량하는 행위, 측량을 마치고 나서 거기다가 여기서부터는 국립공원이다 이렇게 표지판 세우고 하잖아. 표지판 설치. 경계 측량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행위는 두 번째 줄에 사실상의 행위, 사실행위래. 응? 그죠? 이런 정도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국립공원인지는 그 앞서 여기가 국립공원 지역이다 라고 국립공원 지정하는 행위, 그게 이제 공권력 행사로서 그게 행정처분이야. 국립공원 지정. 여러분 국립공원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개인 땅이 있을 수 있잖아. 그 개인 땅 가진 사람도 거기다 건물도 못 짓고 그 땅 개발 못하고 제한받습니다. 그죠? 그 외에 땅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국립공원 안에서는 뭐 이런 임산물 채취 뭐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죠.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그지? 또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국립공원을 뭐 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뭐 못하게 다 법에 의해서 제한받는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국립공원 지정하는 행위가 처분이고, 응? 그지? 그리고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뭐 과거에 건설부 장관,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행위가 처분이고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경계를 측량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사실행위로 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오른쪽에 가면 법적 근거 한계. 자, 동그라미 1번만 공부하면 뭐라 그랬어?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가 아닌 거. 그리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풀었으면 첫 번째 공권력 행사 강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다음에 사실행위니까 상대방에게 뭐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고 그런 거 아니란 거지. 그런 거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본다. 응?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근데 사실행위라도 강제로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는 법률에 꼭 근거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 비권력적으로 하는 거든 권력적으로 하는 거든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 우위 원칙은 무조건 적용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1번만 잘해준다. 그 다음에 권리 구제, 사실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 그죠? 그러면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자 거기 보면 행정쟁송 동그라미 1번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의한 법집행위 아닙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어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응? 처분성 인정. 소송 대상이 된다. 1번 잘 중시. 그지? 다만 동그라미 2번. 그럼 1번하고 연결하는 거야.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인정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 근데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 짧은 시간 내에. 응? 예를 들면 아까 강제 철거 생각해봐. 강제 철거하는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그랬잖아. 행정기관에 강제 철거하는 행위. 근데 강제 철거 몇 분이면 끝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강제 철거가 이미 다 끝났는데 강제 철거가 위법한 것이었다. 이거 취소 판결해달라. 소송. 그럼 법원이 뭐야? 그 취소한다고 판결해봐야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미 건물은 다 철거해서 끝났는데, 그지? 이때 남는 방법은 뭐야, 그럼? 위법한 철거로 인해서 나 피해 입었다. 손해배상 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으로 구제받는 것밖에 구제의 길이 안 남아요. 그 철거행위가 위법이었다고 취소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다만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성이 인정돼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이미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야. 소의 이익이 부정돼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재판에 청구해봐야 이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시킵니다. 재판 안 해요. 거부당해. 행정소송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은 손해배상입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알아두세요. 다만 거기 부연 설명에 뭐야? 권력적 사실행위라도 장기간 지속되는 거 있지? 응? 장기간 지속되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인정돼서 취소받으면 뭔가 구제가 되니까 그는 이제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거기 판례 보면 자, 1번 앞에 세 줄은 뭐야? 공권력 행사, 그러니까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이라는 소송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 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야 되고, 그지? 네. 따라서 셋째 줄 끝에 행정권 내부,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위나 국민에 대해서 무슨 알선, 권유 또는 법적 효과 없는 사실상의 통지. 우리 휴대폰에 오늘은 안개가 많이 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런 거 통지 보내고, 확진자 몇 명 나왔다가 통지하고, 이게 다 사실상의 통지야. 권리 의무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은 상대방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통 시험에 나오고 공부 좀만 하면 당연한 얘기라서 그렇게 꼭 멀리지 않셔도 됩니다. 자, 2번 거기 밑줄 첫째 줄에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이렇게 좀 줄여서 봅니다.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그 뭐야? 급수공사가 이제 수도관 연결하는 거 있잖아. 그거거든요. 수도관 연결하는 거 돈 내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요새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유행하는 거 농막 짓고 이 전원주택 하잖아. 그럼 어디 땅에다가 전원주택을 새로 지은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 이제 수도를 연결해야 돼. 그래서 신청한다고. 상수도 사업 본부 이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있지. 거기다가 이제 수도 연결해달라, 상수도 연결해달라고 신청. 그랬더니 거기서 통지서를 보내왔어. 그거 연결하는데 돈이 이게 짧은 거리면 별로 안 들었는데 이 멀리 상수도 큰 상수도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돈이.
그래서 돈 뭐 1,000만 원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거 1,000만 원이 소요된다 비용이. 그러니까 그걸 납부하시오 그랬거든. 그랬더니 신청했던 사람이 보더니 이렇게 많이 들어? 나 안 하고 싶은데. 응? 그럼 안 하고 싶으면 안 내면 되는 거야. 돈 안 내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내라고 통보를 했다. 응? 그래서 이 통보가 위법이다. 그리고 소송을 낸 거야. 근데 이거는 강제로 납부하라고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아니래. 당신이 신청한 대로 상수도 연결을 해주면 이만큼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알려주고 그래도 원하면 먼저 납부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맺어진 걸로 보고 수도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강제로 납부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싫으면 그냥 안 내면 이 상수도 연결 안 해주거든. 그냥 응? 그런 것일 뿐이니까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다. 그냥 정보 알려준 거다. 사실상 통보에 불과한 거다. 그지? 그래서 자 키워드는 급수공사비 납부하시오 하는 통지는 결론 뭐야? 처분이 아니다. 이해됐죠? 그게 핵심 사항.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잘은 안 나왔어. 3번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가 첫째 줄에 전 대표이사. 그러니까 임원인데 금융회사, 은행 같은 금융회사 임원인데 전 대표이사라는 말이 나타내는 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응? 그러면 이미 이제 금융회사에서 물러나서 이제 퇴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직하던 중에 이러이러한 법 위반 사실이 있다라고 금융감독원이라는 행정기관에서 그 금융회사에게 통보서를 보낸 거야. 그러면 그 통보서가 가도 만약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원이라면 그 통보를 받은 그 금융회사는 그 임원을 징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 조치를 내려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임원은 차후 은행장이 못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원인데 이 임원이 근무 중에 뭐 법 위반 이런 행위가 있다라고 이제 통지서를 보내면 그는 그 임원에게 당연히 이제 징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게 맞으나 여기 전 대표이사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잖아. 물러난 사람이잖아. 이거는 단지 이 사람이 근무하던 중에 과거에 위반한 사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게 알려줄 의미밖에 없지. 그 전 대표이사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그러니까 금융회사도 징계할 대상자가 없는 거고 응? 그 전 대표이사도 징계받을 일이 없는 거니까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결국 전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셋째 줄 문책 경고장을 보낸 행위는 결론 뭐야? 금융회사나 그 전 대표이사에게 아무런 법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그렇게 행정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응?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는 4번. 누가 했냐? 방송통신위원회 밑줄. 방송통신위원회가 응? 어떤 방송사에게 뭐 했대? 넷째 줄 끝에 고지방송명령. 응? 그러니까 방송사가 뭔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하여튼 무슨 방송을 내보내서 그걸 적발해가지고 방송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에게 이런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이러한 지적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시청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알리는 방송을 하라고 방송위원회가 고지하라고 지적받았다는 거, 고지하라고 고지방송을 내보내라고 고지방송 명령 내렸는데, 그지? 이거의 성격은 뭐래? 그냥 권고하는 거에 불과하지 강제성은 없는 조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해놓은 어떤 법들 다 분석해 보니까 법원이 보건데 이거는 강제로 이런 의무부과하는 조치는 아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방송사에 대해서 한 고지방송 명령은 권고일 뿐. 권고니까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강제성 없고 의무 부과하는 거 아니다. 따라서 결론은 처분이 아니다. 외워야 되고 아직은 시험엔 잘 안 냈어.
근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5번 꼭 알아야 된다. 5번은 자, 첫째 줄 끝에 국가보훈처장이 기포상자, 이미 포상을 받은 자에게, 응? 뭐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뭔가 국가에 뭔가 공을 세우고 뭔가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행위를 했다고 포상, 응? 포상 받은 자. 예를 들면 요새 뭐 올림픽 참가해서 뭐 금메달 딴 사람들, 이런 운동선수들에게 국가에서 포상할 수 있어요. 대통령 포상, 응? 이미 포상 받은 자인데, 이 포상 받은 자에게 아마 포상받은 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국가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한 거는 이 포상도 등급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응? 뭐 잘은 모르지만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이제 등급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나는 3등급 포상을 받은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한 그 국가의 위상을 높인 거 이런 거에 생각하면 1등급에 해당되는 건데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등급을 재심사해가지고 나 높여달라 이거지. 했더니 국가보훈처장이 그거 신청한 대로 재심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거야. 그거의 성격을 보는 거야.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미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에게 그 훈격 그 등급을 재심사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 답변서 보냈다는 거야. 요거의 성격은 뭐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야. 응? 그것도 국가보훈처장은 이게 실질적으로 뭐야? 등급을 결정할 권한자도 아니래요. 응? 그건 아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아마 최종 결정할 권한자일 거야.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은 그를 등급을 재심사해서 결정할 권한도 없는 자인데 내가 이제 그런 심사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통보한 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처분 아니다. 그 다음에 시험 6번에 보니까 자, 둘로 나눠졌네. 자, 군수라는 행정기관이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리 경작자로 지정한 행위는 처분이래. 처분. 응?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래. 그치? 하지만 그 지역의 읍장과 면장이 이제 영농할 세대 선정하는, 그치? 그 지역의 면장이 농업을 경영할 영농할 세대를 선정하는 행위는 이 군수가 행하는 경작자로 지정하는 행위에 대한 통지를 대행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응? 그러니까 군수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리 경작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처분인데 그거를 좀 더 면장, 읍장이 그 대리 경작자로 지정이 이미 군수에서 된 자한테 다시 또 통보서를 보냈나 봐. 당신들이 영농 세대로 선정이 됐다 하고 또 한 번 더 통보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무슨 다시 권리를 부여하는 성격은 없는 거고 이미 군수가 그 대리 경작할 권리가 부여된 자에게 읍면장이 한 번 더 통보해 준 것밖에 없다는 거지. 응? 이미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차 통지서를 보낸 거에 불과하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는 아니라서 처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7번은 너무 쉬워서 자, 지방자치장 인천시장이 지방자치 소유의 밭에 무슨 나무를 심었대. 나무 심는 행위. 이거 주민 누구의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그 다음에 8번. 근데 조심해야 돼. 8번은 단수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를 끊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응? 단수처분 뜻 당연하게 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도를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그거는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어요. 응? 그 다음에 9번은 아까 설명했어. 여기는 전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장을 보낸 게 아니고 현 근무하는 임원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 하고 문책경고장 보내면 해당 금융회사는 임원을 즉 징계를 내려야 되고 징계를 받은 임원은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이건 처분이라고 인정하는 거고. 응? 8번, 9번, 10번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시정 권고했대. 표현이 권고자가 들어갔지만 여기에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에서 야 싫다는데 억지로 우리 러브샷 하자 하고 상사가 싫다는 부하 직원에게 억지로 뭐 목을 껴안고 러브샷을 막 강제로 했다든지 이런 거 신고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게 성희롱이냐? 응?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성희롱행위에 해당한다. 응? 그럼 성희롱행위로 결정받으면 그 조직은 그 상사를 포함한 그 조직 전체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몇 시간 이상, 그리고 그 상사는 또 징계를 받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교육시켜야 될 의무도 생기고 등등. 그래서 이건 처분이라 그랬어. 응? 이거 잘 나와. 10번 잘 나옵니다. 11번은 예전에도 설명했을 걸.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 응? 경고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불문경고라는 게 뭐냐면 불문경고가 징계 종류는 아니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종류가 6가지 있어요. 징계 조치는 당연히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에요. 징계 종류가, 공무원 징계 종류가 6가지인데 뭐뭐 있다? 제일 센 징계, 파면. 응?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퇴직금도 반밖에 안 줘. 응? 퇴직 후 5년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는 공무원 될 수 없어. 결격사유. 5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필요해. 5년 내는 안 돼. 두 번째, 해임. 이것도 공무원 신분 박탈. 자르는 거야. 그치? 근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다 줘. 그리고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무원 될 수 없어. 해임되는. 3년이 지나야 이상 공무원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런 거고, 그 다음이 강등. 세 번째 징계가 강등. 한 계급 떨어뜨려. 7급에서 8급으로. 한 계급 떨어뜨리고 3개월 동안 월급, 일은 다 똑같이 3개월 동안 일을 안 시켜. 쉬고 있어. 직위해제, 직무 해제. 그리고 3개월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줘. 한 계급 떨어뜨리고 3개월 쉬래. 그리고 일 안 하니까 월급 한 푼도 안 줘. 그게 강등. 물론 3개월 뒤에 복직이 됩니다. 응? 그 다음이 정직. 정직은 이제 한 달에서 3달 사이 기간을 정해서 너 쉬어. 일하지 말고 쉬어. 그리고 월급 일 안 하니까 전액 삭감. 물론 정직 기간 끝나면 복직. 응? 그 다음이 감봉. 감봉은 한 달에서 3달 사이의 기간을 정해서 월급을 3분의 1 깎아. 주던 월급을 3분의 1을 깎아서 3분의 2만 지. 일은 똑같이 하게 하고. 그게 감봉. 그 다음이 견책. 제일 낮은 게 견책. 견책은 꾸짖고 뉘우치게 하는 거야. 뭐 반송문서 비슷한 거야. 응? 꾸짖고 뉘우치게 하는데, 견책은 뭐 월급 깎고 그런 건 없어요. 기간도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꾸짖고 뉘우치게 하는 겁니다. 응?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게 이런 징계를 받으면 하여튼 뭐 파면 해임은 잘리지만 한번 잘리지는 않는 강등부터 낮은 견책까지 징계를 받으면 다 인사기록에 남았고 이 사람 승진이라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응? 징계받은 전력이 있으면. 근데 여기 말하는 불문경고라고 하는 게 있지? 불문경고라는 건 법이 정한 징계 종류에는 안 속해요. 응?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불문경고라는 조치를 받게 되면 이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이 다 되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무슨 징계받을 일이 생겼어. 징계받게 됐는데 과거에 뭐 공을 세워서 일을 잘하고 해서 훈장이나 표창장 받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걸 참작해서 징계를 깎아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감해줄 수 있는 사유가 돼. 과거의 공적 같은 건. 근데 불문 경고를 받은 사람은 과거에 뭐 훈장 받고 표창 받았더라도 그거를 써먹을 수가 없게 돼. 감경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불문 경고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불문 경고 조치가 법이 정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으로 남게 되고 차후에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단 말이야. 과거에 공을 세웠더라도 그렇게 되는 불이익을 주니까 이거는 행정소송 위법하게 이게 불문 경고가 됐다 생각하는 공무원은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될 대상이 돼서 처분성 인정. 응? 그 다음에
12번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을 감사한 뒤에 그 감사 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지시. 그 시정하라고 지시한 것 시정하라고 의무를 부과한 조치로 봐야지. 시정하라고 의무를 부과한 거니까 처분이다. 그런 조치입니다. 성격. 그래서 쭉 같이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헌법소원 한 줄 공부할까요? 헌법소원 뭐야? 행정상 사실행위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조치라면 헌법재판소에다가 기본권 구제해달라고 헌법소원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알아두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 밑에 판례 1번 잘 나오면 돼, 시험. 자, 제목이 뭐야? 서울대학교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국립대학교로 내기도 해요. 서울대학교로 나오기도 하고 국립대학교가 입학고사 요강 발표했어요. 입학고사 요강.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지금하고 지금 수능 볼 때 아니거든. 94년도면 무슨 시험 볼 때지? 그때도 수능인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발표한 거야? 92년쯤에. 미리 발표하는 거지. 94년도부터 이렇게 시험제도 바뀐다 이거야. 서울대학교 입학고사 시험 과목 바뀝니다 하고 미리 예고를 하는 거잖아. 미리 발표. 그래서 주 내용이 뭐냐면 이때 서울대 입학 시험에 제2외국어로 일본어라는 시험 과목이 있어. 일본어 과목이 있었어. 그래갖고 요렇게 이제 일본어 과목이 있으니까 그 당시 이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일본어로 이제 시험 주기를 한 거야. 그런데 딱 자기가 시험 보는 해 94년도부터는 자기가 고3 되면 2년 후에 94년도부터는 일본어가 빠진대. 일본어 제외. 이렇게 발표가 된 거야. 미리.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니 왜 자기는 이제 일본어로 시험 과목이 돼 있으니까 준비를 해왔는데 일본어를 제외시킴으로써 자기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신청을 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 보면 이 입학고사 요강 발표한 거는 뭐래?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 안내행위로서 밑줄 쳐주세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은 아니래. 그 밑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건 아니래요. 하지만 그 뭐야? 둘째 끝에 그 내용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인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데다가 앞으로 법이 제정되어 이 입학고사 요강 발표된 내용대로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이 제정되어 그대로 장래에 실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이미 법 만들어서 시행되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규범작용이란 위험성이 이미 현저로 발생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이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 결론. 자, 팍 줄이면 제목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서울대 입시 요강. 그지? 자, 이거의 성격 뭐래? 포인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은 안 된대. 처분은 아니지만 결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이 된다. 요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게만 알면 되고 2번은 야 교도소에 마약사범 있어. 마약 투약자들 그치? 교도소에 수용할 때 뭐 하면 돼? 야 너 소변 제출해 그치? 소변 제출받아 제출하게 한 것 마약 사범에게 이건 뭐래? 강제로 하는 거라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대. 2번. 그 다음에 3, 4번을 비교해보자. 3번은 어떻게 될까? 자,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한대. 서신 검열. 자, 성격 뭐래?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의 서신 검열한 행위는 뭐라고? 권력적 사실행위. 편지를 강제로 열어본 거지. 그지? 읽어본 거지?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성질의 행위예요, 아니에요? 처분성 인정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된다. 처분성이 인정.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성은 인정. 응? 그런데 이거 그러면 소송 제기받아서 이거 위법한 거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어. 그럼 법원이 취소한다고 판결해봐야? 취소 판결 내려줘봐야? 이미 편지 다 읽어봤는데 없던 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잖아. 뭐가 없어?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라는 게 없어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준들 상대방이 구제될 게 없어요. 취소 판결 내려줘봐야. 소의 이익이 없어서 행정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재판할 실익이 없다. 각하시킵니다.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거예요. 따라서 직접 기본권 침해 문제는 되는데 원래는 헌법재판소에 구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다른 구제 절차가 없거나 구제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충성 원칙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그 절차가 있다면 그걸 먼저 해야지, 그걸 안 한 채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구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안 돼요. 그게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구제 신청은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든지 다른 구제 방법을 다 썼는데도 구제를 못 받을 때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이게 구제 신청을 받아주는 거야. 그게 이제 보충성 원칙이야.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이긴 한데 소송을 제기해봐야 이미 다 일찌감치 끝나버린 일이라 판결을 내줘봐야 구제될 게 없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통한 구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제 방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헌법재판소가 신청을 받아서 판정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그게 이제 3번의 얘기지. 그래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 허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응? 반면에 4번은 역시 교도소장이 뭐였지?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가 편지를 써가지고 밖으로 붙여달라고, 편지 발송해달라고 신청한 거야. 근데 교도소장이 거부했지? 그래서 키워드가 서신 발송 거부 처분입니다. 그죠? 교도소장이 서신 발송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질 뭐야? 권력적 사실행위? 응? 행정소송 대상 되는 처분성 인정? 더더군다나 이거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이 서신 발송한 건 거부한 건 위법이다. 발송해줘야 된다는 거다. 라는 취지로 판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교도소장은 그에 따라서 편지 발송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건 소송을 통해서 다 구제될 수 있지? 그럼 소송을 먼저 해야지. 소송을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위헌이라고 선언해달라. 바로 신청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결론은. 그지? 그러니까 둘의 차이를 알 수 있겠지? 네, 공통점은 다 권력적 사실행위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성은 인정되는데 실제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하는 게 허용 안 되고 되고가 결론이 달라진 거지. 그지?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자, 넷째 주 끝에 미준 학교에서 미납한 공납금, 이때 말해도 지금이야 다 뭐 대부분 다 무상교육이잖아. 그지? 근데 예전에는 이제 수업료 내고 무상교육 아니었을 때, 응? 그지? 여러분들이야 다 무상교육이지? 세대가, 응? 예전에 수업료 내고 무상교육 아닐 때 다녔단 말이야. 그랬다면 학교 당국이 이게 중학교인가 그럴 거야. 중학교인데 그 공납금이라고 불렀어. 이 수업료 공납금을 안 낸 학생이 있는 거야. 응? 몇 개월치 뭐 밀리고 막 이런 거야. 응? 그래갖고 학교 당국이 뭐라 그랬어? 미납한 공납금을 완납 다 안 내면 안 낼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안 내줄 거야. 응? 또 뭐야? 응? 각종 너가 뭐 졸업증명서니 뭐 여러 가지 학교에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신청하면 그거 뭐야? 발급하지 않을 거라고 통보를 했대요. 미납한 학생에게. 그지? 이 행위의 성격은 뭐래?
일종의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그지? 그래서 그러면 처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소송 대상이냐면 얘가 이제 신청을 했어. 졸업증명서니 증명서 발급해서 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국공립학교라고 전제하는데 사립학교는 무조건 다 민사소송으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국공립학교를 전제로 하는 거야. 국공립학교에서 졸업증명서 신청을 했더니 발급을 거부한다. 그럼 발급 거부한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고 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가 공납금을 밀린 거 안 내면 차후에 졸업증명서도 증명서 신청해도 발급을 안 해줄 거야 라고 통보를 해준 거다 이거지. 그지? 이거는 비권력적, 아직은 발급 거부한 건 아니고 앞으로 신청하면 안 내줄 거다 라고 그 정보 알려준 거에 불과하다. 응? 비권력적 사실행 이렇게 보면 되고 8번, 6번은 너무 당연하지. 응? 경찰이 뭐 아니면 교도소에서 막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는 행위는 당연히 강제이지 권력적 사실행위. 응? 응. 그죠? 응. 이런 거는 소송을 통해서 권력적 사실이니까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야 수갑 채웠다가 이미 다 풀었는데 과거에 이미 끝난 일 수갑 채웠던 일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 취소해라. 취소할 게 남았나? 수갑 다 채웠다가 풀어버린 이제 지금 푼 상태야. 취소하는 판결이 의미가 없잖아. 과거에 위법하게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었던 일은 과거에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다 끝났어. 소송을 제기해봐야 소액이 없어서 구제될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송을 통한 구제는 안 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응? 그거와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응.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손해전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자 동그라미 1번 이거 다 하지 말고 둘째 줄 셋째 줄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위법한 권력적인 행위든 비권력적인 행위든 위법한 사실행위로 피해를 본 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어떤 요건만 갖추면 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두 줄 정도 간단히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사실행위에 관해서 묻는 건 거의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사실행위 중에서도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엄청 문제네요. 응? 행정지도 잘해둬야 됩니다. 행정지도라고 우리가 포괄해서 행정기관이 하는 이러한 행위는 이런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라고 부르자. 행정지도는 이런 논리로 해결하자. 이렇게 정립이 된 거야. 행정지도라는 어떤 행위래? 자, 여러분들 쭉 눈을 읽어보면서 둘째 줄에 뭐 나와서 지도, 권고, 조언하는 작용.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지도하고 권고하고 조언하고 뭐 국민한테 협조 요청하는 거야. 응? 이런 작용을 다 묶어서 행정지도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한테 협조 요청하고 지도.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 재작년 초인가 우리가 코로나 유행이 막 시작될 때 국민한테 정부가 뭐라고 했지? 마스크 씁시다. 권고. 마스크 쓰라고 강제로 의무 부과하지 않았어. 권고. 그치?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지 맙시다. 응? 이게 뭐야? 행정지도야.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강해지니까 이제 마스크 써야 된다고 법으로 강제로 규정해놓고 써야 되는데 안 썼다. 그럼 뭐 10만 원인가 과태료 부과하도록 한다. 그치? 이제는 강제로 바꿔놨잖아. 근데 강제가 되기 전에는 권고사항이었다고. 그렇죠? 권고사항일 단계 이런 행위를 행정지도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행정지도하면 따닥 연결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논리를 정리하면 행정지도 하면 키워드가 지도, 권고, 뭐 권유행인데 이거 권고다. 권고. 국민한테 권고, 협조 요청 이런 행위다. 응? 요청하는 행위. 행정에는 국민한테. 자, 이거 성격 뭘까? 권고하고 협조 요청하는 거 강제일까 아닐까? 강제 아니지. 국민한테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따르고 안 따르면 국민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안 따른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어요. 응? 자,
안 따르면 불이익이 있게 되면 그건 강제나 다름없는 거지, 그지? 자, 이거는 비권력적이다. 응? 그 다음에 뭘까? 상대방한테 따라야 될 의무 발생시키는 거야? 아니지. 뭐야? 사실행위다. 이렇게 성격이 딱 나오는 거야.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행정기관이 뭐뭐 이렇게 국민한테 권고하고 협조 요청하려고 그래. 응? 그러면 이거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응? 법적 근거 있어야만 된다?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국민한테 강제로 불이익 의무 부과하고 강제로 불이익 준 거는 아니니까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상대방 국민은 행정기관이 이렇게 권고 조치를 했어. 근데 이거 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권고를 한 거다. 위법한 지도를 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안 따르면 그만인 거지. 그 위법한 권고를 했다고 이거 취소해달라, 무효로 판결해달라, 행정소송?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안 따르면 그만인 거지. 강제로 의무 부과, 따라야 될 의무를 부과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 행정소송 대상들은 처분성 인정될까 안 될까? 처분성? 그러니까 행정소송인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대상 되지 않습니다. 안 따르면 그만 거죠. 그지? 그러나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야. 자, 그래서 그냥 쭉쭉 따라가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그지? 거의 시험에 안 쓰인 것 같다.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갔죠. 자, 밑에 맨 밑에 행정지도의 종류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권고하고 협조 요청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대. 첫 번째는 규제.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말도록 억제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 그지? 규제 목적으로 하는 지도. 응? 그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야? 이거 재활용품 이거 분리 잘해서 배출합시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같은 거는 이제 뭔가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하지 말자. 응? 규제적 목적의 지도. 그 다음에 이번은 조정 목적으로 하는 지도. 조정적.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막 노사 대립이 일어나고 파업이 막 일어나고 사회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제 뭐 요새로 따지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양쪽을 얘기 듣고 중재안을 내고, 야, 타협하시오, 해결하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타협안 제시하고 타협하라 이런 거. 뭐 타협안 제시하고 한다고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 양측이, 노사 양측이. 근데 권고안 제시하는 거지, 그지? 그런 거 조정 목적으로 하는 지도. 그 다음에 조성은 뭔가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지도. 조성, 그지? 응? 예를 들면 뭐 농민들에게 이거는 아주 병충해에도 강하고 수확이 많이 나는 품종이니까 이거 좀 심으시오 권고하는 거, 그지? 이런 게 조성 목적으로 하는 지도. 바람직한 어떤 상태를 만들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네, 그렇게 보고. 자, 오른쪽에 법적 성질 중요한데 이미 법적 성질 뭐라고 이거?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응? 따르고 안 따르고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그런 조치다. 응? 비권력적 사실행위 키워드.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 그 밑에 판례 하나 나왔어. 자, 문장 쭉 읽어보면 도로의 폭이 4m를 넘지 않는 도로는 시장이나 군수가 이거는 이제부터 도로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는 거다.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응? 그러면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 군수에서 도로 지정이 있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그 도로로 지정됐다는 규제를 받게 된다는 거야, 그지? 응? 그런데 핵심은 이거지. 행정관청이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건물 옆에 있는 그 도로의 폭을 어떻게 해라 하고 행정지도를 했대. 응? 행정지도를 했다 해도 행정지도에 따른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도로의 폭에 관해서 이게 키워드가 도로의 폭에 관한 행정지도 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그 실제 이제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된 곳을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이제 적용을 받는 그 건축법상의 도로 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런 법적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응? 자, 그거 알아두고요. 자, 4번에 유용성과 문제점이 있어. 유용성은 뭐야? 아까 계약하고 이거 국민한테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거 아니잖아.
응?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법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국민하고 이렇게 권고 협조 요청을 해도 국민이 잘 따라주면 굳이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마스크 쓰라 그러면 대부분 국민들이 잘 따라주잖아. 응? 근데 우리 뉴스 보면 미국 프랑스 이런 데 보면 왜 내 마스크 내가 안 쓰고 내 자유지, 그지?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고 강요해. 개인주의가 되게 강한 나라들이야. 거기는 개인의 자유, 개인주의를 굉장히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막 안 쓰고 저항하고 하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진짜 시민들의 의식이 되게 좋은 거야. 응? 그래서 그 잘만 따라주면, 국민이 권고만 잘만, 정부 권고만 잘만 따라주면 마찰 없이 행정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고, 그지? 또 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요새 좀 무슨 얘기지만 요새 문제가 되는 건지, 우리 여성 인형들, 응? 뭐라 그래? 아이돌 인형, 여성 신체 모양을 보던 인형. 그래갖고 그 인형 체험방이라고 이게 생소한 어떤 퇴폐업소가 몇 군데 생겼잖아.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이 실제 사람과 거의 유사하게 인형을 만든 거야. 응? 여기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 실리콘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로 만들어서 거기에 돈 내고 그 업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행위 비슷하게 그런 걸 하는 거야. 사람 대신에. 응? 그런 업소가 생긴 거야. 근데 이거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요. 이거를 허가받도록 하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업소를 하려는 사람은 아무런 규제를 안 받아요. 그냥 자유롭게 건물이 빌려가지고 거기다 그냥 간판 내걸고 영업하는 거야. 아무런 규제 조치가 없거든. 응? 근데 그래서 행정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폐쇄를 시킬 수도 없고 영업정지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부모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아니 애들 초등학교부터 멀지도 않은데, 응? 이 가까운 세대에다가 그런, 응? 필요 없어. 거기다가 의정부에도 생겨갖고 문제가 생겼어. 의정부 내가 사는 동네에 얼마 안 떨어진 데인데, 거기도 아니 이게 빌딩들이 이렇게 있는데 빌딩의 몇 층에 그런 이제 말하면 인형 체험방, 응? 이렇게 이제 업소가 생겼다는 거야. 근데 간판도 막 붙여놓고 했겠지. 근데 바로 옆에 빌딩에 학생들 다니는 독서실 있고 스터디 카페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학부모들이랑 핏길 들고 난리. 근데 사실 경찰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권고지. 저 주민들도 민원이 이게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좀 하지 않는 게 말았으면 좋겠다. 응? 권고. 다행히 우리 동네는 업소 주인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냥 자진 폐업 안 하겠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 근데 법적으로 이거 하도록 못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응? 내가 법 위반하는 것도 없는데 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응? 자, 이런 경우처럼 미처 법으로 뭔가 규제를 하고 이런 규정이 없을 때도 행정기관이 이 권고를 통해서, 응? 어떤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되지, 그런 얘기 쓴 거야. 그래서 탄력적 행정 수단, 그죠? 마찰 저항 줄이고, 응? 국민에게 새로운 기술 이거 써보시오. 정부 연구소에서 새로 만들어낸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품종인데 이거 심어보시오, 적용해보시오, 그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기 다양한 이런, 응? 유용성이 있어.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아주 쉬운 예로,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응? 이것 좀 해보는 게 어때? 뭔가를 숙제 같은 걸 하면서 뭘 작성을 해보래. 그래서 이건 작성을 해봐 한번. 근데 받아들이는 부하 직원 입장에서 상사가 해라고 강제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거부하기가 나 못해요, 하기 싫어요, 거부하기가 어렵잖아. 그 말로는 상사가 이거 강제는 아니야, 이거 강요는 아니고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응? 그냥 이렇게 내가 권고하는 거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게 권고가 아니란 말이야. 사실상 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행정기관하고 이 국민 업자들하고의 관계도 비슷한 거 아니야, 응?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금이야 영업시간 딱 제한하고 10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마라 강제지만, 그지?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 밤 10시에는 영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권고, 그지? 권고만 내려졌다. 그럼 업소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니까 안 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하면 돼,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업소 주인들 입장에 이거 안 따랐다가 협조 안 했다가 찍히면 어떻게 돼? 나중에 무슨 보복을 당할지도 몰라요. 갑자기 시에서 검사 나온대, 위생검사 나온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막 위생검사하고, 위생 불량이네, 영업정지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얼마 다른 이유로 꼬투리 잡았고 불이익 조치할 수도 있다. 불안하잖아. 안 따르기 어렵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따르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는 아닌데, 사실상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강제나 다름없는 거. 그렇다면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거 위법한 거였다, 문제 생기면 행정기관은 뭐라 그래? 우리는 강요한 거 아니에요. 협조 요청한 거 권고예요. 지도만 했을 뿐이에요. 따르고 안 따르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라. 다 잘못되고 피해 생긴 건 다 본인 책임이에요. 안 따라도 되는 걸 따랐으면 본인들이 선택에 따른 거니까. 다 책임 없다고 다 빠져나가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딜레마 아니야. 안 따를 수도 있는 건데, 법적으로는 안 따라도 된다는 거는데, 안 따랐다가는 찍혀갖고 뭔가 불이익 당할 우려도 있고, 응? 따랐다가 피해 입으면 전부 다 내 책임이고, 응? 행정기관은 강요한 거 아니라고 해서 다 빠져나가고, 그지? 이게 문제야, 이게. 현실과 이 법 논리와의 사이의 문제,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게 1번, 사실상의 강제성, 그지? 그럼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업자나 국민들을 따르게끔 강제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강제가 아니라는 형태를 띠면서 실제로 목적 달성하는 거잖아, 그지? 강제한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고 해야 되지만, 이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게 목적 달성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문제점. 또 뭐야? 책임 다 회피한단 말이야, 행정. 그 다음에 3번, 구제받기 어려워. 따랐다가 피해도 여기 말했듯이 위법한 권고라 해도 소송으로 싸울 게 소송으로 싸울 대상도 아니야. 본인이 알아서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하래. 안 따르기로 했다가 찍히면 또 어떻게 되고, 그지? 참 이게 법과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거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문제점을 잘 유의해 두고, 그럼 법률에 근거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응? 자, 법률 유보의 원칙 동그라미 1번.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이 행해지는 행위, 이런 거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또 반론도 있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 일단 대부분의 학자들과 법원의 판례는 이 법률에 따라서 강제가 아니니까 법에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줄. 자, 동그라미 2번.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은 행정지도를 행할 때 따라야 되는, 행정기관이 지켜야 되는 원칙과 방식에 대해서 규정은 두고 있으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다. 2번도 알아두고. 그러나 행정지도도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건 100%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 넘어가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그러면 6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행정지도를 할 때 따라야 되는 원칙과 방식, 이 부분이 시험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표의 오른쪽, 행정지도는 밑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례 원칙을 규정한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비례 원칙. 그 다음에 둘째 줄 문장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랬지. 강요하면 이미 행정지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강요하면 안 된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안 따랐다고, 지도에 안 따랐다고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 따랐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게 되면 그는 강제나 다름없으니까 지도가 아니야 벌써. 그렇죠? 그건 강제 조치지. 자,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바보가 아니니까 행정지도에 안 따랐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비협조적이네 이 업소가? 그러면 다른 이유로 꼬투리 잡지. 위생검열 나오고 응? 해가지고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지. 이거 우리가 협조 요청하고 권고했는데 안 따랐다고 그 괘씸하다고 불이익 조치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얼마든지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그지? 응? 자, 두 번째 행정지도 할 때는 동그라미 1번 첫째 끝에 상대방한테 뭐 알려야 된대? 취지, 지도라는 취지, 내용, 그리고 지도라는 공무원 신분 밝히고 해야 된대. 세 가지. 취지, 내용, 신분 밝혀야 된다. 응?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지도는 문서로, 그러니까 국민한테 권고하는 거는 문서로만 해야 돼? 말로도 할 수 있어? 응? 네,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꼭 문서로 해야 된다고 돼 있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첫째 이러면 행정지도를 말로 하는 경우 나와 있지? 말로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지도를 말로 했을 때 상대방이, 국민이 아까 취지와 내용, 신분을 기재한 문서로 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국민은. 그치?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받은 행정기관, 공무원 어떻게 해야 돼?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문서로 해주는 게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문서를 해줘야 된다. 그지? 그럼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문서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문서를 내줘야 된다. 반드시 때문에 틀려요, 또. 얼마나 찌질하게 내는지 다. 응? 자, 둘째 줄, 셋째 줄. 둘째 끝에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받으면 둘째 끝에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문서를 교부해줘야 된다. 그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행정 지도를 받은 상대방은 뭐야? 지도의 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할 권리가 보장돼 있어요. 응? 행정기관에게 자기 의견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지도인데 전 국민,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닙시다. 응? 이런 건 어떻게 돼? 이런 거는 수많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내용의 지도를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를 봐. 행정기관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상대방에게 지도하는 경우는 자, 거기 특별한 사정이면 어떻게 돼?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하래.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하래.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해야 된다. 응? 알아보고요. 여기까지가 이 법조문 그대로 엄청나게 시험 문제. 응?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 1번. 자, 읽어봐야 된다. 1번. 자, 뭐라냐면 이른바 행정지도란 어떤 행정 목적을 실현하고 권고 같은 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정활동이다. 이렇게 행정지도를 정의한 다음에 따라서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기 위해선 그 목적이 적법한 목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주식 매각하라는 종용, 여기 그냥 읽고만 지나가. 옛날에 이거 전두환 정권 때 일인데 MBC에게 니네가 보유하고 있는 MBC 주식을 정부에 매각해라. 응? 이런 식으로 주식을 팔라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라고 종용했다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싸움이 생겼어. 정부 측은 이거는 강제한 게 아니다. 응? 권고한 거에 불과하다. 근데 상대방 측은 이거는 사실 강요한 거다. 이게 싸움이 난 거야. 근데 주식 매각 종용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봤어? 이건 정당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그 주식 소유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이건 이미 강제이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응?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이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일인데, 전두환 정권 때 그 당시에 무슨 재벌 회사가 하나 그냥 한순간에 재벌 회사가 무너져 버렸어. 어떻게 보면 전두환 정권의 밑보기 회사가 있어. 그때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재벌 회사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이야 신발이 워낙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교복 입고 다니고 맨날
까만색 천으로 된 운동화 그거 신어야 됐어. 일부 이제 약간 노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그 흰색 뭐 이게 농구와 비슷한 천으로 된 운동화 그런 거 꺾어 신고 약간 그럴 때야. 그러다 갑자기 뭐가 생겼냐? 나이키가 들어왔어. 나이키. 응? 그 다음에 뭐 나이키가 들어오고 뭐 그 다음에 아디다스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운동화도 막 이렇게 연결. 그래서 그때는 또 나이키 신고 다니면 폼 잡는 거야. 또 비싼 운동화. 응? 응?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그 외국 브랜드가 이제 나이키고 그 국내 브랜드는 이제 뭐 테니스 운동화 뭐 이렇게 흰색 천으로 된 운동화를 국제 그룹이 만들어냈어. 그래서 그게 조금 그래도 품질이 좀 낮고 조금 가격이 나가는 운동화였어. 응? 하여튼 운동화도 만들고 하는 여러 기업 계열 기업을 건드린 국제 그룹인데 전두환한테 돈을 많이 안 갖다 줬나 봐.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 전두환 정권이 이 국제 그룹을 망하게 하는 조치야.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재벌 기업들이니까 뭐 이거 A 회사, B 회사, C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를 거느린 재벌 기업 아니야. 근데 이 계열 회사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A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근데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될 거냐? B 회사가 갚아준다고 보증을 서. 응? 그래서 A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려. 그치? 그다음 B 회사도 은행에서 돈 빌려.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될 거냐? A 회사가 갚아준대. 보증 쓰고 돈 빌려. 이런 식으로 각 계열 회사들끼리 서로 빚 보증 서주면서 여기서 돈을 빌려. 뭐 은행에 돈 빌려. 엄청난 빚 엄청나게 하는 거야. 이거 합치면 세 회사 다 팔아도 못 갚는 돈이야. 은행에 대출.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잖아. 부채 비율이 되게 높지. 한 회사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 무너지면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IMF 때 그래서 여러 재벌 회사들이 무너진 배경이 됩니다. 응? 자, 근데 그래서 이 국제그룹이라는 재벌 그룹인데 전두환 정권이 자 뭐해? 이 A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지금은 없었는데 제일은행이라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빌린 거야. 응? B 회사 뭐 C 회사가 보증 쓰고. 응? 자,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의 재무부 장관이 제일은행에다가 야 A 회사에게 돈 더 빌려주지 마. 응? 그리고 이 A 회사가 빌려간 돈 만기 갚을 때 시기가 도래한 돈은 더 이상 연장해주지 마. 대출 연장해주지 마. 바로 회수해. 이러고 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그 당시 뭐 안 따를 수 없어. 군사정권. 응? 따라갖고 이게 돈 더 대출 안 해주고 이미 대출해둔 만기가 됐으니까 다 갚아라. 연장 안 해주는 거예요. A 회사 난리 났어. 이거 못 갚으면 망해. 근데 어떻게?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라도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된단 말이야. 다른 은행에도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 안 빌려줘. 이미 다 쫙 소문났어. 응? 안 빌려주지. 결국 A회사 망해. A회사만 망해? 쫙 망하는 거야.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서. 그래서 국제그룹이 하루아침에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이 국제그룹 측에서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지, 그지? 그래서 근데 정부 측은 뭐라 그래? 이게 문제된 거야. 아, 이 주은행 제일은행에 더 이상 대출해주지 말고, 응?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자금을 다 회수해라. 이렇게 한 거는 강제가 아니었다. 이건 위축에게 권고한 것뿐이다. 응? 그거는 제일은행 측에서 하고 말고는 그쪽이 결정하는 거지. 자, 정부는 권고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한 거야. 근데 법원이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응? 법원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응? 정해진 정부 방침을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그지? 이 제일은행 측에 전달, 그지? 이건 사실상 뭐라는 거야? 통상의 진짜 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지도의 성격을 벗어나서 사실상 지시, 강제하는 방법으로 재벌회사 하나 망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라고 봐야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위법, 그죠? 판결 난 겁니다. 응? 조치. 자, 뭐 그냥 읽고 지나가도 돼요. 시험은 그렇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납니다. 권리구제, 행정쟁송 나왔어요. 자, 뭐 물어보겠어요? 이거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처분이냐 아니냐 묻는 거야. 결론은 어때? 응? 첫째, 그때 비권력적 사실행위, 둘째 줄 앞머리 처분성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행정소송이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응? 이게 핵심 결론입니다. 항고소송 대상 안 된다. 응? 물론 여기에 대해서 소수 학자는 뭐 반론도 있다. 그지? 아니 상대방이 사실상 안 따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 보라면 이거는 강제성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해서 처분으로 보자고 하는 학자도 있긴 있다는 거지. 그 정도 하고. 자, 그럼 밑에 판례 1번 꼭 공부해야 됩니다. 1번 뭐야? 누가 누구한테 권고했죠? 세무당국이. 예를 들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어떻게 했어? 술 만드는 회사, 주류 제소에 술 만드는 회사에게 어떤 술집 업자에게는 당분간 술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래?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달라고 요청. 그지? 그 실제 어떻게 했어? 술 만드는 회사가 거기에 따른 거지. 그래서 어떤 술집 업자에게 술 공급을 끊었지. 그 술집 업자가 달려갔겠지. 술 제조회사에게. 왜 술 공급 안 해주냐? 아, 술 제조회사가 뭐라 그럴까? 아, 우리도 해주고 싶은데 우리도 찍힐 순 없다. 응? 네 업자, 뭐 잘못 찍혔냐? 응?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공급을 끊을 수밖에 없다. 알고 났더니 이 업자가 이건 지금 뭐 국세청이니 이런 데서 지금 이 요청이 와가지고 이렇게 끊게 된 거야. 그래서 국세청장이 자기한테 술 공급하지 말라고 이 요청한 행위는 위법이다. 응? 소송을 걸었어. 그지? 그러면 이때 세무당국은 뭐라고 하죠? 그거 우리는 그 술 제조회사에게 공급해주지 말아달라고 권고한 것일 뿐, 응? 강제로 의무부과한 건 아니다. 따르고 안 따르고는 술 제조회사가 결정한 문제고, 결국 술 제조회사의 결정에 따라 술집 업자가 술 공급을 못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입은 거니까 뭐 피해 배상이니 뭔가 요구하려면 술 제조회사한테 청구를 해야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응? 이런 논리로 나온 거지. 근데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청한 행위지 술공급 당부와 요청한 행위는 뭐래?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래. 여기는 행정지도라는 말 안 썼지만 그게 행정지도에 불과한 행위였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결론은 뭐야? 행정소송인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은 아니다. 응? 1번 잘 나오고요. 2번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이치고, 구청장이 재개발 구역 내에 건물 소유한 자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대. 그지? 근데 얘는 이 건물 소유자는 원래 이미 철거해야 될 의무가 부여돼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저 구청장이 이거 이 자진 철거 안 하면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 협조 요청하는 공문일 뿐 별도로 강제로 철거해라 하는 의무 부과한 조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거 처분 아니다. 시험은 잘 안 나왔어. 1번이 주로 나왔고 1번. 그 다음에 4번 잘 나와. 4번은 뭐야? 전기전화 공급자에게 위법 건물에 대해서 전기전화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있지? 응?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구청장이 한전에다가 공문을 보냈어. 저기 있는 건물은 불법 건물이니까 저기다 전기 공급해주지 말아달라 하고 한전에다가 구청장이 공문을 보낸 거야. 그건 뭐야? 하지 마라! 공급하지 마라! 의무부과한 게 아니라 권고한 거에 불과하다. 응? 따르고 안 따르고는 한전 측이 결정할 문제다. 응? 권고적 성격으로 봤죠? 4번 보고. 자, 그 정도 보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 다음에 헌법소원. 자, 행정지도는 원칙은 어떻게 돼요? 공권력 행사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이지만 예외를 인정한 사례도 있어요. 아까 서울대 입학고사 공문처럼. 그래서 아까 서울대 입학고사 그 요강도 뭐야?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안내행위에 불과해서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데다가 앞으로 법이 제정돼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일 때는
이미 이건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했었지. 같은 이치입니다. 1번. 야, 1번 이거는 1번은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원칙적인 얘기. 그지? 그래서 뭐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신이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하고 중지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는 의무부가 하는 공권력 행사는 아니다. 권고에 불과해서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게 원칙이에요.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런 거. 그런데 3번부터가 중요해요. 3번 꼭 공부해야 돼.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학칙을 고치래. 자, 키워드 학칙 시정 요구로 공부하세요. 학칙 시정 요구 이렇게 줄여서. 교육부 장관이 대학교 총장들에게 그 대학의 학칙을 고치라 시정 요구한 거는 어떻대? 그 법적 성격이 뭐래? 셋째 줄 보니까 행정지도의 일종이 돼. 행정지도의 일종이긴 한데 뭐가 또 이게 부연 설명에 따라. 근데 이 학칙 시정 요구에 안 따르면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거 지원금 끊겠다는 거야. 응? 예산 지원 중단 조치. 이걸 예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말은 행정 지도라고 하지만 안 따르면 불이익주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야? 사실상 공권력 행사, 강제라고 봐야 맞다. 응?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셋째 줄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안 따르면 불이익조치 예정. 따라서 이거는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따르게끔 만드는 거기 밑줄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하고 구속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봐야 되고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 그지? 이거 잘 나옵니다. 3번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문 방송사에게 시정하라고 요구한 거 똑같은 위치야. 3, 4번. 응? 설명 생략 똑같은 결론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5번은 어떻게 돼? 응? 5번, 6번 그러니까 3, 4번 공통점으로 묶고 5번, 6번 공통점으로 묶으세요. 5번은 노동부 장관이 여기서 공공기관은 이제 노동부 장관이 그 여러 공사, 공단 이런 공기업 있잖아. 무슨 한국관광공사, 무슨 도로공사, 응? 가스공사 많잖아. 무슨 공단이나 공사, 땡땡 공사 같은 이런 공기업들이 그 무슨 노사 이거 협약 맺은 거 다 분석하더니 이렇게 시정 요구를 했대잖아. 그지?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맺은 단체 협약 내용을 분석한 뒤에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 이 성격은 뭐래? 응? 이거는 행정 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 감사원장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수립한 선진화 계획, 공공기관의 선진화 계획을 이행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걸 하고 자율시정 개선하라고 제시한 행위, 개선 방향 제시한 행위 이것도 권고에 불과할 뿐 강제성은 없다. 응? 그래서 공권력 행사 아니라 해서 5번, 6번. 이 5번, 6번은 9급에서는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7급 무슨 변호사 시험 다른 시험에서는 냈는데 9급 시험에서는 안 나온 게 5번, 6번이야. 응? 그렇지만 해야 돼. 반드시 5번, 6번 묶어 공부하고. 자, 마지막 손해전보. 손해전보에서 우리가 물고는 손해전보라는 게 국가의 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위법한 작용으로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위법이 원인일 때는 손해배상, 배상이라고 하는 거야. 위법한 작용으로 피해 본 거 물어주는 게 배상, 적법한 국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 물어주는 건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응? 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는 구별해서 써야 돼요. 자, 일단 읽어보자. 손해전보. 일단 밑줄. 행정기관이나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 직무행위에 행정지도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2권에서 공부할 건데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해서 손해를 끼치면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일 것. 그 직무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하게 이루어졌을 것. 이런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첫 번째 논점이 직무행위에 해당하냐 이거지. 행정지도도 직무행위에는 해당한다. 응? 일단 하나. 그런데 실제로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직무행위는 직무행위지만 그 손해배상 받으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원인 결과, 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공무원이 이제 행정지도한 건 따라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야. 따르지. 그건 내가 안 따르는데 내가 따랐다가 피해를 입은 거야. 그러면 그 손해는 내 책임이라 이거지. 따른 나의 책임이지 행정기관의 위법한 지도 때문에 반드시 이 손해가 났다고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배상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자 셋째 줄에 있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원칙이 그래서 손해배상 받기 어렵다. 응?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응? 그러니까 둘로 정리하면, 위법한 행정지도 때문에 따랐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받기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야?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직무행위는 해당이 되지만 다른 요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배상받기 힘들다는 거죠. 다만 판례 중에는 상대방이 이제 행정지도인데 위법한 지도인데 상대방이 따를 수밖에 없게끔 뭔가 강요, 이런 강제성이 들어있다면 그때는 따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으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서 배상 판결을 내린 예도 있긴 있어요. 드물지만. 원칙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손실보상이라는 거는 적법한 행정지도지. 응? 적법한 지도를 했어도 역시 따르고 안 따르고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야? 상대방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따랐다가 피해를 봤다 해도 상대방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응? 다 본인 선택의 결과라고 해서 본인 책임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있었지만 정부에서 이거는 수확이 많이 나는 품종이다. 농민들에게 심으라고 장려했어. 옛날에 통일벼라는 벼 사건이 있었는데, 통일벼라고 우리가 지금이야 쌀이 남아돌아서 식생활벼는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지만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도시락 싸갖고 학교 다닐 때 7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고 가면 혼식해야 돼. 의무상 잡곡이 섞여야 돼. 30% 이상 검사 받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먼 얘기지. 근데 그래서 그때는 식량 증산이 국가의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연구소 해가지고 수확 많이 나는 품종 개발. 하여튼 품종 많이 개발하고 박 대통령이 통일벼라고 이름을 붙이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걸 농민들에게 심으라고 장려를 했어. 일종의 지도를 한 거잖아. 권고. 농민들이 심어야 될 의무는 없어. 하지만 정부에서 장려하고 또 비료도 지원해 준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은 농민들이 심었어. 근데 하여튼 대흉작이 됐어. 날씨도 안 좋았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돼서 하여튼 결과는 대흉작. 농민들이 아우성이지. 농사 망쳤어. 그럼 정부에다 대고 그 심으라고 장려했으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권리가 없어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책임이 없어. 정부가. 응?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보상해줄 의무는 없지만 피해 농민들이 다수고, 응? 농민 생계도 곤란하고 또 선거철도 다가오고 표를 의식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돼? 국회에서 논의하고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얼마씩 보상해 주도록 하는 이런 거는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보상받을 길은 없어요. 응? 그래서 행정 손실 보상도 결국 어떻게 돼? 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응? 다 뭐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판례 밑에 1번. 자, 1번 문제. 행정지도가 강제성이 없는 진짜 원래의 행정지도, 순수한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가지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응? 일단 한 문장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부연 셋째 줄.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정지도로 어업면허 받은 자가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은 자가 그 면허받은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 팔아 넘겼대. 그래갖고 이제 팔았으니까 그 돈을 받았겠지? 그건 어업권을 판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고, 위법한 행정 지도로 일정 기간 어업 활동을 못해서 받은 손해는 그건 별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어업권을 팔아 넘겨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손해배상 피해를 배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피해자가 어업권 밑줄친데, 위법한 행정지도로 어업권 행사 못한 피해자가 어업권을 딴 사람한테 팔아넘겨서 받은 매매 대금 하고,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해서 어업활동 못하게 만들어서 입힌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손해액을 이게 상쇄시킬 수 없다는 거야. 공지할 수 없다. 그치? 그건 각각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고, 자, 2번 나오는데, 2번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 지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도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청. 자, 4번 위법한 행정 지도에 따른 사인의 위법성 조각.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줄에 위법성 조각이란 건 일단 법 위반 행위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 법을 위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그걸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래. 응? 예를 들면, 야, 내가 남의 집에 대문이 좀 빼꼼히 열려 있는데 남의 집주인은 허락 안 받고 그 집 안에 막 뛰어들어갔어. 그럼 무슨 죄가 돼? 주거 침입죄. 그런데 내가 그럼 분명히 허락 안 받고 주거 침입을 한 거니까 죄가 되는 요건은 다 갖췄단 말이야. 하지만 그 사유를 보니까 이게 뭐야? 강도범한테 쫓기다가 숨느라고 피하느라고 그렇게 들어간 거야. 집주인은 허락 안 받고. 그렇다면 이거는 처벌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런 경우를 위법성 조각된다는 말을 써.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건 이제 처벌 대상으로 안 한다는 거야. 응? 그 뜻이야. 법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처벌 대상으로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논리가 위법성 조각이야. 응?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밑에 판례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땅을, 요새도 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땅을 원래 100만 원 주고 샀어. 그랬다가 뭐 했어? 100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요새로 따지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지? 토지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땅 1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해야 돼요. 응? 실거래가로. 그런데 옛날에는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신고를 안 해도 넘어갔어요, 그냥. 그럼 무슨 가격으로 신고를 많이 했냐면 정부가 매긴 땅값 있지.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한단 말이야. 공시지가는 실제 1000만 원짜리 땅이면 정부가 매겨놓는 땅값은 한 5, 60%예요. 그럼 1000만 원짜리 실제 거래야 1000만 원에 거래된 땅은 정부가 매겨놓는 각 공시지가는 500만 원, 뭐 600만 원 이래요. 응? 그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1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1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양도 차익이 얼마 생겨? 900만 원이지. 세율이 50% 정도 되면 450만 원 세금 내야 돼. 그 줄이려면 어떻게 돼? 100만 원짜리 땅 산 거 얼마에 팔았다 그래? 정부가 매긴 땅값으로 팔았다 그래. 신고. 공시지가로 거래했다고 신고해. 그러면 최대 6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양도 차익이 500만 원 있잖아. 500만 원 50% 세율이라면 250만 원만 내야 되잖아. 세금을 절약하려고 이렇게 다운 계약서 작성한다. 실제 거래는 1000만 원에 팔아놓고 계약서는 그렇게 쓴다고 600만 원에 팔았다고. 응? 그걸 다 묵인해 줬어요, 예전에는. 응?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실거래가로 신고 안 하면 세금 탈루하려는 목적이 있다. 응? 처벌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땅을 팔고 여기 보면 뭐 국토교통부 여하튼 거기다 물어봤나 봐. 상담했지? 내가 땅을 팔았는데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가 매긴 땅값 공시지가로 거래했다고 신고해도 됩니까? 했더니 공무원이 잘못 알려줬어요.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됩니다 하고 잘못 알려줬어요. 그게 오래된 관행이었고, 응?
그래갖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게 이제 공무원부터 그렇게 권고를 받은 거지. 그리고 받아 이 사람이 공시지가로 신고했어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 뭐야? 당신 법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는데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당신 처벌돼야 된다는 거야. 처벌하겠다고 이제 재판에 넘겨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대. 이 사람이 항변하는 거지. 뭐라고? 아니 나는 공무원한테 물어봤다.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뭐 실거래가로 안 해도 됩니다. 공시지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그렇게 따라서 한 거다. 그러면 이 논리가 어떻게 돼? 공무원 측에서 행정기관, 공무원 측에서 어떻게 한 거야? 잘못된 위법한 행정지도를 한 거야. 응? 근데 상대방은 이 잘못된 지도를 그대로 따랐잖아. 그치? 그대로 따라서 공시지가로 거래했다고 신고한 거잖아. 그대로 신고. 그치? 신고 행위를 했어. 근데 이 신고가 법을 위반한 행위야. 그치? 이거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응? 처벌? 상대방은 항변해. 내가 이거 이렇게 실거래가가 아닌 가격으로 신고한 건 잘못된 지도가 있었고 그 지도에 따른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나는 처벌하면 안 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뭐야? 아니 잘못된 지도라도 권고 아니냐 이거 지도 아니냐. 잘못된 지도라도 따르고 안 따르고는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할 문제다. 안 따라도 되는 건데 본인이 따랐지 않냐. 이거 뭐야? 처벌받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야. 응? 잘못된 지도에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응? 결론이 중요해. 그래서 결론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판례 읽어보면 이렇게 잘못된 행정 지도나 그동안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에 따라 법에 어긋나는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 법 위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응?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응? 결론은 논리가 돼. 잘못된 지도 따르고 안 따르고는 본인 책임. 응? 그 논리에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늦었네. 밥 먹고 앞서 공부한 짤막한 주제 2개를 더 하고 오늘 문제 풀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